예, 이제 우리가 이 삶의 체계로서의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의 이제 과제가 하나 남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온 삶이 있느냐? 그렇게 역사적으로 칼빈주의가 사회 속에서 삶의 체계로 작동한 게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지. 그리고 다른 삶의 체계들도 정말로 사회 속에 영향력을 미쳤느냐? 실제. 가 이제 중요한 거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은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실현된 그 삶의 체계를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제 언급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론으로 쭉 살펴봤다면, 이제는 그 이론에 합당한 역사적인 산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게 요 이제 43페이지 이후인데요.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 카이퍼는 확실하게 칼빈주의가 그 어떤 것보다도 삶의 체계로서 독립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타 이교주의, 이슬람, 캐톨릭, 현대주의 이와 비교할 때도 분명한 삶의 어떤 체계로서의 독립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제 확신이죠. 그 확신을 뒷받침하는 역사적인 신뢰들을 봅니다. 칼빈주의는 인류를 좀 더 발전 단계로 이끌었다는 명예를 얻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한에서 이 삶의 체계는 우리 마음의 정력과 헌신을 자신의 것으로 내세울 권리를 스스로 차지할 수 있는 위치를 획득하지는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독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체계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런 어떤 발전 단계를 이끌던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랬느냐? 라는 것을 이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론이 분명하다고 해가지고서 그것이 영예를 얻는 건 아니다. 그 이론이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실천됐을 때 비로소 영예를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중국에서는 유교가 어떤 집단에서 나름대로 생활 양식을 역시 산출했다. 그잖아요.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교는 매우 중요한 삶의 양식을 산출했습니다. 중국 사람 다 유교의 방식대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충효도 유교에서 되게 강조된 거고, 그런 모습들이 다 있어요. 마찬가지로, 몽고에는 또, 몽고족만도 자신들의 삶의 양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몽고족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이제 징기스칸에 의하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 유럽을 휩쓸었던 그런 역사적인 신뢰가 있었으니까 아브라함 카이퍼 역시 이 몽고족에 대한 이해를,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중국이 쪼그라들어서 그렇지만, 그러나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세력이었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또 마찬가지고, 다시 보면은 그러나 이제 이 카이퍼는 보기를 중국은 인류 일반에게, 그죠? 중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영향을 미쳤지만 인류 일반에게 그런 영향을 미쳤는가? 그런가요? 유교는 거의 한중일 안에서만 지금 거의 영향을 미치잖아요. 한중일을 넘어서 이슬람 세계, 유럽 세계, 아프리카 이 세계에 이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최근에 중국이 일로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 지금 중국의 길을 만들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 중국의 정신은 다시 공자 정신을 회복하자는 게 시진핑의 생각인데, 그런 것들이 인류 전반의 삶의 체계로서 우리 길과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죠.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경제적인 길은 딱 걸지 모르지만 아직 삶의 체계를 바꾸는 건 없고, 오히려 가는 곳마다 시끄럽다는 소리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고립된 호수다.
자기들끼리만의 체계다. 그러니까 비록 중국이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냥 자기들만의 코스다라고 보는 거죠. 인도도 보세요. 인도도 뭐 마찬가지 엄청난 그 인구와 함께 또 당시의 인도 문화를 나타냈잖아요. 타지마할 같은 거나,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또 카스트 제도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자기들 안에서는 사용되었지만 크게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스트 제도를 받아들이십니까? 자, 유교에서는 다 있었잖아요. 양반과, 그죠? 평민과 쌍놈. 일종의 한국식 카스트 제도 아닙니까? 노비, 그죠? 근데 그거 다 우리 부셔버렸잖아요. 뭐가 들어와서? 칼빈주의가 들어와서 부서진 거예요. 우리 들어와서 이제 다 그때 이제 점점 노비가 숙종 때 공노비 사라지면서 노비도 사라지게 되었지만은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게 되고, 그때도 여전히 다 존재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서 아래서부터 교육시키잖아요. 아래서부터 교육시켜가지고 변화되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노예가 종이 목사가 됐어요. 주인이 장로가 됐어요. 이거는 카스트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양반 세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기독교가 그걸 가능하게 한 거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각각의 삶의 체계가 있지만 그들이 자기들한테는 영향을 미쳤지만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칼빈주의도 자기 체계 안에서만 있다고 한다면 그 영향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 인류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때서 영향을 얻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 몽골, 인도 다 얘기 나오는 거죠. 다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다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전체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들의 역사적인 흐름들을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제 찾아갑니다. 44페이지 맨 밑에 보면 마지막 단락에 넓고 신선하여 처음부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세계적 흐름이 오직 하나 있었다 보는 거죠. 오직 하나 있었다. 그 흐름은 중앙아시아와 레반트에서 일어나 동쪽에서 서쪽으로 꾸준히 전진했다. 자, 보세요. 서유럽에서 미국 동부로, 동부에서 캘리포니아로 옮겼다. 이게 어떤 역사는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발전의 흐름의 원천은 바벨론과 나일강 골짜기에서 발견된다. 고대 문명이죠. 바빌로니아 문명, 그 다음에 나일강, 애국 문명이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 물결은 어디로 가죠? 그리스에서 로마 제국으로 옮겨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수르 제국이, 그러니까 애국, 아수르, 바벨로니아 고대 제국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이 제국을 다 통합한 게 누구예요? 그리스잖아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다 통합되죠. 그리고 그 그리스가 누구에 의하여 무너집니까?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러면 역사는 다 보는 거예요. 바벨론, 나일강,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세계 역사가 흘러가죠.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를 큰 흐름으로 보는 거예요, 원천이. 그리고 어디죠? 로마의 나라들에서 유럽의 북부로 나아갔고, 왜냐하면 로마에서 된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3세기쯤 로마가 여러분이 잘 아듯이 영국으로 콘스탄틴 대제 때 영국으로 갑니다. 스코틀랜드 지경까지 침략을 해요. 그리고 이를 보면은 다시금 로마를 떠나서 어디에다가 뭐더라 신성 로마 제국을 세우죠? 신성 제국은 독일이고 그 이제 비잔틴에다가 로마 정부를 세우잖아요. 그죠? 그 이제 콘스탄틴 대제 그리고 데오도시우스 1세 때 다 거기 세워지는 거예요. 380년 4세기
근데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된단 말이에요. 비잔틴에서. 다 갔죠? 소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동쪽에서 가는 거지, 계속. 그리스에서, 로마로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유럽으로. 그죠? 역사, 이 그림이 그려져요? 예? 그려져요? 건강. 예? 건강. 완벽히 안 되고? 완벽히 안 돼. 어우. 그러니까 세계사를 봐야 돼요. 자, 세계사의 역사, 세계사의 역사의 문명은 바벨로니아 문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죠? 그 다음에 나일강 문명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명은 인도 겐지스강 문명이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고대 제국은 바벨로니아 제국이 가장 크고요. 그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애굽, 그 다음에 그리스, 다 이 고대 당시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화 보게 되면은 영화 300이라는 영화 있었죠. 그리스와 어디와 싸움이에요? 페르시아잖아요. 바벨로니아가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오잖아요. 그때 그게 프톨메네 3세인가 그럴 거예요. 크세르크리스 3세. 크세르크리스 때 그리스와 싸우잖아요. 그때는 누가 이겨요? 페르시아가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로니아가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로마 제국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벨로니아 이적의 제국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은 클레오파트라라든지, 그죠? 유명한 또 애굽 있었죠. 이집트 제국이. 바로 왕국 때. 바로 제국이 있었잖아요. 그 제국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로니아에. 그리고 또 어디 무너져요? 사실 아수르에 무너지는데, 바벨로니아가 아수르를 점령하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가, 점령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가 점령. 그러니까 고대 제국의 역사는 이런 순서대로 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애굽,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로마 제국이 전 서유럽으로 영역을 펼쳐요. 아포와 가드라고 하는 도로를 만들어요. 도로를 만들면서 도로가 가는 곳마다 로마의 군사력이 가요. 어디까지 갔을까요? 이쪽으로는 인도, 이쪽 중국까지 도로를 쫙 내면서 전진하였다고. 그러니까 이 세계사의 역사는 이렇게 서유럽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와 영국, 마침내 어디까지, 여러분의 대륙이 어디예요? 이들 아프리카겠죠. 아메리카. 미국까지 오잖아요. 그거잖아요. 필그림 파더들에서 미국에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와서 대서양을 지나서 미국으로 가요. 그리고 이때만 그렇지만은 요 당시 끝나고 나서 이제 요 강연을 하고 있을 때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요. 우리나라에 이제 아펜젤레나 그 다음에 언더우드가 요 강연하고 있을 때 1888년 우리나라로 온다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는 여기까지 봤지만 아메리카 대륙까지 간 것만 봤지만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다시금 태평양을 건너서 어디로 오죠?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로 옵니다. 물론 그전에는 저 뒤쪽으로 해서 중국으로 왔지만 효종 때 그지만 이제 칼빈주의는 바로 요 당시에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으로 왔고 우리나라로 와요. 요 할 때. 그리고 나서 1907년에 우리의 뭡니까 헤이그 밀사가 아브라함 카이퍼가 사는 도시로 간다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당신들이 믿는 기독교가 정말 옳으냐라고 이종이 연설을 해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주는 당시에 상동교회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김석현 같은 사람이었다고. 상동교회 청년부 회장으로 어디로 갑니까? 헤이그 밀사로 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얼마 나이 먹지 않은 상태의 청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바벨론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시작한 역사가 지금 아메리카까지 왔지만 사실은 우리한테 온 거지.
이 시점을 보면. 그죠? 그리고 다시 이준과 이상설이 어디로 갔어요? 헤이그로 갔어. 아마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흥분이 되지 않았을까?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사람이 한국에 대한 글들을 쓰지 않은 것 같으니까 누가 그걸 알면은 좀 나한테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런 역사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이 흐름은 정지 상태다. 이게 왜요? 이건 아브라함 카이퍼의 한계죠. 정지 상태예요? 정지 상태 아니에요? 아니죠. 왜? 이때 어디로 갔어요? 아시아로 갔잖아.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갔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도 이 강연을 할 때 시대의 한계에 있었다. 우리는 더 크게 보는 거죠. 정지 상태가 아니다. 그렇게 흘러온 것이 아메리카에 도착했고 마침 그가 강연할 때 이미 아메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칼빈주의 선교사들이 어디로 가고 있었다? 태평양을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수정해야 돼. 우리가 볼 때 정지 상태가 아니죠. 자, 중국과 일본을 통하는 서쪽 길이 막혀 있다. 아니죠. 막혀 있지 않았어요. 그죠? 왔습니다. 왔다고요.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경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들이 생기기도 해요. 서진해야 된다. 다 서진이에요. 복음은 서진이에요. 서진. 왜냐하면 서진의 끝은 어딜까? 예루살렘이다 생각하는 거지. 서진의 끝. 그죠? 그럼 이제 다시 가서 한국을 넘어서 중국으로 가서 어디로 가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그 다음에 다시금 이란, 파키스탄, 이란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이스라엘로. 여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서진은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지. 그러나 우리는 백투더 예루살렘은 의미가 없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땅끝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분명히 지금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했던 그 역사의 흐름을 보는 게 흥미진진하잖아요. 나만 흥미진진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올잖아. 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는 거지.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 말합니다. 이교와 이슬람교와 노마교가 이런 발전에 도달할 세 가지 연속적 구조라고 정당히 말한다. 이때 이후의 방향은 칼빈주의 손에 넘어왔다. 그죠? 한 시대는 이교와 이슬람교가 노마가 그걸 감당하였지만 이제는 그 손이 누구에게 넘어왔다? 칼빈주의에게 넘어왔다. 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칼빈주의는 프랑스 혁명의 딸인 현대주의에 의하여 이런 주도적 영향력이 좀 부정되고 있다. 제가 이번에 종교개혁 507주년 세미나가 종교개혁과 프랑스 대혁명이 주는 시대적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흐름이 오다가 이 당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현대주의가 나오면서 지금 오늘 전 세계가 현대주의에 다 노예가 됐잖아요. 그죠? 다 지금 노예가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나타난 건 여러분 잘 아는 인권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니체로 인하여 생겨난 모든 삶의 체계가 현대주의로 가고 있어요. 말도 못하고. 이런 시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오늘 더 명확하게 보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그 책이 하나 나와요. 그 나온 책이 비평, 현대사회 비평의 역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이제 아주 좋은 칼트루먼 교수가 쓴 좋은 책인데,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어떻게 현대사의 비평이 들어왔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하는 거, 여러분이 목사님 통해서 성경 강의를 계속 듣잖아. 그죠? 성경 강의를 잘 듣고 성경 공부하잖아.
거기가 되게 중요해. 집중해야 돼. 1순위야. 그런데 그와 함께 그 성경이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발현돼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지를 공부하려면 이 시대를 아는 게 필요하거든. 그래서 그 시대를 아는 과정이 우리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웠고 칼빈주의 강연을 공부하고 한 번 더 비평사회 속의 모습이 어떤지를 살펴보면은 이거 지금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잖아. 아직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놓으면 이제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어도 분별할 수 있고 또 방어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 스스로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칼빈주의는 이제 영향력이 부족이 되었지만 물론 이 모든 발전들은 기계적으로 일어난 건 아니죠. 유기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칼빈주의 가장 높은 논리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이런 생각들은 칼빈에게서 있는 게 아니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대부분 4세기에 매우 중요한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 속에서 나타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또 그가 쓴 정말 수많은 저서들을 통해서 칼빈의 생각이 칼빈주의 생각이 다 집약되어 있다고.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생각을 어디서 가져왔겠는가? 그의 선생인 암브로시우스 그리고 아무리 3세기란 말이에요. 그의 5세기죠. 5세기, 4세기 그리고 바로 바울에 이르기까지 교부들의 가르침을 충실히 이뤄서 집대성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이 바로 16세기에 칼빈의 그 생각 속에 집약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칼빈주의적 이 체계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칼빈주의도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듯이 노마교도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직과 갈보리의 십자가와 노마 제국의 세계 조직이라는 세 가지 잠재력이 연합하여 만든 산물이죠. 이해가 돼요? 노마교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노마교는 유대교와 기독교와 예수님과 그리고 뭐죠? 세계 조직이라는 이 세 개가 그러니까 노마교는 온전한 개혁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성경교회가 할 수 없는 거죠. 또 이슬람교는 이스라엘의 단신론과 나사렛의 선지자 코란주의의 전통과 결합한다고요. 그래서 알라는 유일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슬람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앙이 없어요. 이해가 돼요? 유대교도 유일신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 칼빈주의는 삼위일체 신앙 고백한단 말이에요. 왜?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은 다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더라도 인류의 핵심적 발전에 등장하는 최고의 힘이 바벨론, 이집트,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교황권의 중요한 지역으로 마지막에 소유럽의 칼빈주의 국가로 연속하여 움직여졌다는 것, 이거는 낙과 같이 분명하다는 거죠. 분명해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 속에서 뭐 수없이 많은 역사가 흘러왔지만 결국 16세기 이후로부터 칼빈주의는 이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칼빈의 근본 사상은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식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온 거죠. 왜 그러냐면 네덜란드 개혁신학이잖아요. 네덜란드의 개혁신학이 왜 중요하냐면 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16세기에.
그리고 17세기에 가장 중요한 교회 회의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 중에 칼빈주의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돌트회의란 말이에요. 돌트회의가 뭐예요? 우리가 알메니우스의 신앙을 배격하고 칼빈주의의 5대 원리를 명확하게 내세운 게 돌트회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트회의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륙의 3대 신앙은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벨직 신앙고백서, 돌트신경이에요. 그런데 벨직 신앙고백서도 네덜란드예요. 옛날에 낮은 그러니까 저지대 네덜란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영국에서 예를 들자면 대륙에서 프랑스 그다음에 스위스에 시작된 이 종교개혁이 어디로 간 거예요? 영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영국에 가서 존 녹스에서 장로교와 그 다음에 뭡니까? 영국에 퓨리탄이 생겨났고 그리고 프랑스에 가서 위그노가 되었는데 힘이 약해졌고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적인 형성이 이루어진 게 네덜란드였단 말이에요. 네덜란드에서 벨직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이 대륙교회의 3대 일지신조라고 할 수 있는 돌투신경이 세워지게 되죠. 그러면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든 거예요. 드디어 그 칼빈주의는 어디 시작되었다?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그리고 어디로 갔다? 미국으로 갔다. 그리고 어디로 갔다? 대한민국으로 갔다. 이거 지금 얘기야. 서진했다. 서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질 문명도 결국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는 미래에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문제는 이제 걱정되는 게 현대주의인 거예요. 미국과 물론 유럽에 전개되는 현재의 싸움은 하나님 보좌에서 나와 하나님 말씀에서 힘의 원천을 발견하고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던 칼빈주의의 힘과 현재의 싸움은 프랑스 혁명에서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다는 현대주의와의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게 20세기 초란 말이에요.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럼 지금은요.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대로 이 싸움이 가장 강렬하잖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 그죠? 동성결혼 다 참여하잖아. 성을 자기가 정할 수 있다는 생각. 그 다음에 또 뭐죠? 잘 보세요. 성을 자기가 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 이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의 표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도 없고 뭐도 없다.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다.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반대하는데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뜻이 뭐예요? 프로 초이스라 그러잖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왜?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으니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그게 지금 아브라함 카이퍼가 보는 현대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칼빈주의라고 하는 건 단지 교회적 개념이나 신약적 개념이나 분파적 개념이 아니다. 삶의 체계다. 인류의 일반적 발전의 중요한 한 단계이다. 그리고 가장 젊은 단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인간 생활에 더 깊은 진행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영예를 돌릴 때 담당 있던 점을 주목해야 된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칼빈주의만이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고 가장 젊은 단계에 있다. 이 싸움은 이제는 우리의 싸움은 현대주의와의 싸움이지. 가장 큰 거예요. 과연 이 싸움에서 기독교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역사의 흐름이 서진했다라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 칼페 얘기를 하면, 이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이 핵심이 뭐냐면, 모든 높은 인간 발전의 물리적 기초로서 혼혈이라는 개념을 이제 설명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시간이 30분이 지났습니다. 이 혼혈이라는 개념을 잠깐 설명하고, 뭐냐면, 인류 역사는 혼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혼혈을 통해서. 순혈주의가 아니고, 혼혈로 이루어졌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딱 하나만 설명해도. 역사의 흐름이 서진할 때마다 모든 역사가 가서 혼혈을 이뤘고, 거기에서 삶의 체계가 형성되었대. 건강한 삶의 체계가 낮은 삶의 체계를 누르고 건강한 세계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면 바로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는 일반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도 노아가 이제 오늘날 현대 시대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새로 시작됐기 때문에 노아로부터 보아야 된다. 그래서 노아의 예언적 복에 따라서 셈과 야벳의 자손은 인류 발전의 유일한 담당자가 되었다. 이제 셈과 야벳 함께 살아갑니다. 이거를 어쨌든 그러니까 셈과 야벳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종족들을 보게 되면, 다시 말하면 다 분리된 종족도 있지만 다 섞인 종족으로 간다. 그래서 뭐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몽고족도 마찬가지고, 몽고족 같은 거는 사실은 뭐예요?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인류에 영향을 주지 못해, 많은 유익을 주지 못했다. 섞이지 않는 민족들은 자기들끼리 고립되게 사니까 누구에 영향을 주지 않았죠. 근데 놀랍게도 이 일에 영향을 준 분들은 다 선교사들이 가장 크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 보게 되면 바벨론의 서폰을 보게 되면은 두 언어로 된 비문을 통하여 메소포타미아에서 아카다인의 아리안족 요소와 초창기의 셈 바벨론족 요소와 더불어 섞여 있음을 보여준다. 이거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보면은 바벨론의 서편을 보니까 두 종족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지. 그 논리를 갖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집트학을 보게 되면 이집트도 마찬가지잖아요. 두 종족이 섞여 있고, 이탈리아, 그리스, 이슬람교 다 보이지만 사실은 이슬람교도 무어인가 페르시아인가 그 다음에 피정복과 함께 계속해서 섞여. 자, 우리나라는 백이민족일까요? 혼혈민족일까요?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는 백이민족이에요? 단일민족이에요? 혼혈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요? 신씨가 한국성일까요? 중국성일까요? 우리 신씨 성 중에 한국 순수한 성 몇 개 안 돼요. 우리나라 전쟁을 거의 뭐 1000번까지는 아니지만 900 몇 번이나 전쟁을 치렀잖아요. 전쟁을 치를 때마다 뭐가 이루어져요? 그렇지, 난민이 일어나고 거기 혼혈이 생기죠.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효종 때도 다 청나라로 다 끌려갔잖아요. 그 드라마 뭐가 있었죠? 연인. 그거 다 갔다가 오잖아요. 그 갔다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왜 안 받아줬어요? 왜? 순결을 잃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고. 우리나라 혼혈민족이에요. 100%. 단일민족이 아니야. 다 얼굴이, 그래서 얼굴 어떤 사람들은 보면 상당히 어디야, 아시아 쪽에 사람들처럼, 그죠? 보이지도 않고. 우리는 얼굴이 완전히 순수한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순수한 한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 눈이 클까요?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또 옛날 그림들. 그래서 눈이 잘근데 요즘 보면 눈도 크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은 순혈 민족이 아니다. 라고 하는, 다 마찬가지다. 모든 나라가 다 이런 혼혈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혼혈에 있어서 가장 광범위하게 일어난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다민족국 혼혈 국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칼빈주의는 이 혼혈이라는 필수 조건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 발전 과정에서 이 점에 관해 좀 더 넓은 장인 사실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마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래서 칼빈주의가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이런 혼혈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 52페이지 보게 되면은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는 스투어트가가 치명적인 계획을 실행했을 것이다. 스위스는 냉담함이 시대를 석권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에는 전부 다 단일 민족으로 존재했을 때면은 스코틀랜드니 또 어디예요? 국가들이 다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죠. 근데 우리 잘 알듯이 합스부르크와 부르본가, 스투어트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순혈을 유지하려다가 다 망했잖아요. 그죠? 합스부르크가 다 순혈을 뭐 하다가 자기 이게 친족끼리 근친하다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병들고 다 죽었잖아요. 그죠? 합스부르크 왕가 이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됩니다. 응? 아이고. 그래도 갑시다. 여러분 53페이지 보게 되면 세계에서 나타난 이러한 반전은 인간 마음에 다른 원리를 심는 일이 아니고서는 다 어떻게 된다? 다른 사상 세계를 드러내 보이는 일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었던 점을 기억한다. 오직 칼빈주의에 의하여 자유의 시편이 괴로운 양심에서 입으로 퍼져나오게 되었으며 칼빈주의가 헌법상의 시민권을 획득해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었으며 동시에 더불어 학문과 예술의 부흥을 후원하고 상업과 무역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향한 새로운 길을 열고 중산층을 고귀한 지로 격상시키고 박애가 충만하게 하였고 무엇보다 청교도적 진지함으로 도덕생활을 고양하고 순수하게 하고 고상하게 한 강력한 운동이 서유럽에서 나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이런 뭐더라, 칼빈주의는 뭐냐면 혼혈을 통하여서 국가와 이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있었지만 이 칼빈주의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강제성이 아니라 자발성을 강조하였고 그리하여 아래서부터의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되게 중요한 게 혼혈 어떤 순수성이 아니라 곳곳에 가서 혼혈 민족을 통하여서 그걸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함으로 문화를 꽃피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더군다나 이 칼빈주의는 세계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까도 우리가 그 승원 형제가 나한테 질문했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마지막이니까 53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은 트랜스발에서 보호인이 가장 힘센 열강 가운데 하나와 벌인 전쟁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과거가 생각나는 때가 틀림없이 많을 것이다. 마주바에서 이룩된 일에서 그리고 최근에 제임슨의 급습 사건에서 옛 칼빈주의 영웅주의는
다시금 차년이 드러났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트랜스발 그리고 마주바 이거 다 뭐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보호 전쟁이잖아요. 보호인은 누구냐면 네덜란드나 영국계 사람들이 지금 남아프리카에 가서 네덜란드 사람 대부분이고 프랑스계 사람들 위구노 계통. 그러니까 네덜란드과 프랑스 위구노 계통의 사람들이 남아프리카 가서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보호인인데 이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영국이 처음엔 허락하였지만 세력이 강해지니까 이 보호인들을 다 이제 없애려고 영국이 어떻게 하냐?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그게 어떤 전쟁이냐면 마주바 전쟁이에요. 근데 마주바 전투에서 영국이 대패를 해요. 나중에 제가 영상 하나 보내줄게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난 뒤에 또 제임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또 이 요하네스버그를 급습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이죠. 근데 이들이 다 누구냐? 칼빈주의 계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는 자, 그리 통해서 남아프리카가 발전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 칼빈주의가 우리 조상에서 아프리카에 후손 넘어가지 않았다면 아마 남아프리카가 자유주의 공화국이 생겼을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위험한 발언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델라를 생각한다면 끔찍하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보호인이 행한 태도가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래도 칼빈주의자들이 남아프리카 갔기 때문에 남아프리카가 자유주의 공화국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이르러 자 보세요.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서진을 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아메리카까지 왔어요. 또 어디로 갔어요? 또 칼빈주의가 어디로 갔어요? 아프리카도 갔어요. 그래서 칼빈주의가 온 세계의 삶의 체계로서 바르게 세워졌다. 칼빈주의 가는 곳마다 자유주의 공화국이 세워났다. 순혈민족으로 고립된 호수를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한 문화를 만들고 자유주의적인 나라를 세우는 일에 큰 역할을 하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로지 칼빈주의는 그 어떤 체계와 비교할 때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